안녕하세요.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지난달 중국 무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위안 결제가 달러화 결제를 추월했습니다. 대외 거래 절반을 위안화로 결제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뒤에 비중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제 결제망에서도 유로화를 바짝 뒤쫓는 수준으로 몸집이 불어났네요. 러시아의 자원과 중국의 공산품이 독립된 시장을 형성했다는 얘긴데 한국의 수출과 환율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빠르게 재편되는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자영업자 한국의 위치 어디쯤인지 다시 새겨야 할 때입니다. 4월 28일 금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하우터 하멜 브리지 듣고 오셨습니다. 산들바람이 부는 이 정도 느낌이죠. 경쾌하다는 뜻도 있는데 노래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이준희님, 노래는 신나는데 내 장구는 안 신나. 끝이 좀 슬픈데 금방 신나지겠죠. 뭐 조금만 기다려보자고요. 양윤정님, 수입회사에서 일하는데 달러가 올라서 힘드네요. 환율 때문에 영향 많이 받으시죠. 수입회사면 양행인가요? 양품? 옛날 사람 같죠?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 오늘 목소리 많이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많이 회복됐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릴라 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죠. 문자 소개되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잠시 후 국내외 시황 신한투자증권 안지원 PB 연결해 들어보고요. 일타경제 이슈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가 오늘도 경제뉴스 홍수 속에서 구명보트 같은 뉴스만 쏙쏙 골라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돈터뷰 있는 날인데 웬일이죠? 박찬용님 무심한 듯 시크하게 1번으로 출첵하면서 오늘 돈터뷰 있는 날인가요? 맞습니다. 오늘 SG 사태부터 요즘 증시 일교차만큼이나 등락폭이 큰데 이거 왜 그러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외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안지원 PB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지원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S&P 500이 2%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2.4% 상승을 했습니다. 메타의 실적 호조가 빅테크 실적 기대감을 이끌면서 반등을 좀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메타가 어제 14% 정도 상승을 했고 아마존은 4%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메타는 4분기 만에 매출이 반등을 했고요. 순이익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실적 호조에 인공지능이랑 이제 AI 분야 성장성을 반영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목표가를 250불에서 300불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당후에 아마존과 인텔 실적이 나왔는데요. 둘 다 예상치를 조금 상회한 EPS를 발표를 하면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시간으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빅테크 실적이 좋아서 주식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경기 지표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GDP와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1분기 GDP는 연율로 1.1%가 속보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블룸버그 예상치가 1.9%였는데 좀 많이 미달을 했고요. 이유를 살펴보면 기업들의 투자와 이제 재고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모건스탠리에서는 2분기에도 GDP가 0.4%에 그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고를 제외하면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아직도 견조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고용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면서 호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고 감소만 아니었다면 GDP가 1.1%가 아닌 3.4%였을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PC 물가 지표인데요.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1분기 PC 물가 지표가 4.2% 나와서 예상치 3.7%를 상회를 했고요. 에너지와 농산물 제외한 근원 PC도 4.9% 나오면서 지난 분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경기 하락을 이야기하기엔 좀 이를 수도 있다 이런 뜻인데 우리 장도 어제까지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코스닥 0.5%, 코스피 0.5%, 코스닥은 0.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2차전지 중에서는 에코프로가 어저께 한 18%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5%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년 전에 발행했던 전환세채 600억 원어치를 콜옵션을 행사해서 소각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환되지 않음으로써 희석이 되지 않아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면서 IPO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 이게 아마 호재로 오늘 가장 크게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뭐 리포트에 따르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치도 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반도체도 반도체도 주가가 좀 좋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열었는데요. 감산을 이미 발표를 했고 감산을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고 그 효과가 1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고는 2분기부터 감소를 시작하고 하반기에 가속화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2차 전지 한동안 조정받는 것 같더니 에코프로 어제 오늘 왜 그렇습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란 자회사의 상장 이슈가 좀 가장 크게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도 더 세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이 시중에 풀리려던 물량이 풀리지 않는다. 이걸 또 호재로 보는 것 같기는 한데 한동안 우리 지금 이 하한가 종목들 이 여파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수사도 시작이 된 상황인데 무더기 하한가 종목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정말 색깔이 어제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저께까지 4영업일 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3개 정도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모두 다 플러스로 방금 전에 전환을 했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은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18%, 서울가스나 세방은 12%씩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저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낙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도 변동폭이 굉장히 커서 매매에는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누가 사나요? 개인이 삽니까? 네, 개인이 아마 사는 걸로 많이 보이고요. 아무래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논란 있는 주식들을 적극적으로 담기가 아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보다 오늘 키움증권이랑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종목들 영향에 하락을 하거든요. 일단 다우 키움그룹의 김익래 회장이 폭락 2일 전에 140만 주 정도를 블록딜로 매도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매도한 가격이 4만 3천 원대인데 현재 주가가 아직 2만 원 미달한 17,000원대이니까 어떻게 이거를 알고 팔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조금 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난티그룹 회장도 연루 여부를 조사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난티 주가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안지원 PB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는 많은데 꼭 알아야 할 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보따리 짊어지고 왔지만 꼭 알아야 할 뉴스만 잔뜩 담아온 일타 기자, 이데일리의 김성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첫 번째 뉴스로는 관심 너무 많으시겠지만 SG 사태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에서 하한가 종목이 속출한 SG증권 사태 배경으로 알려진 주가 조작 세력과 관련해서 27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 총괄과는 H투자 컨설업체가 있는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 명의로 된 업체, 주거지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지난 24일부터 선광이라던가 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이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 제네럴 증권을 통해 매물이 쏟아지면서 연일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들 8개 종목 주가는 지난해 4월 이후부터 강세를 펼치면서 이달 초까지 1년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세력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정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거래를 통해 일부 종목의 주가를 상승시킨 정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을 한 세력들이 급히 종목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을 개연성이 현재는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주가 조작 수법에 대해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고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범죄 합동수사 는 금융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넘겨받아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금융위 요청에 따라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0명을 지난 24일 출국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H사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 일임업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업체는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와 증권 계좌를 관리하면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가가 급락을 시작한 이튿날인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H사 사무실에 에서 소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현장에 있던 이들은 이 업체를 통해서
특정 종목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H사가 미등록 투자 일임업을 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현재 직원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영업 방식과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함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00여 대 등 증거물을 일단 압수한 뒤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H사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가 세 네. 가지 구성으로 회사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투자자를 모집하는 쪽, 선물팀, 영업팀 이렇게 나눠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사안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만 시가총액이 커 보이는데 실제 유통 주식 수는 많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선별이 됐다. 네. 그리고 그 종목들의 공통점은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이었다. 네. 그리고 적은 돈으로 이제 시세를 움직여야 하니 그 부족분을 채우는 용도로서 아마 CFD 계좌를 활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사나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CFD 계좌, 증권사는 수수료를 10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적인 거래 대비 그리고 금융당국도 요걸 좀 일찍 알아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증권사가 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 이런 것들 피해가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나온 그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사 속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비상장 벤처기업들 네. 창업주에게 복수 의결권을 준다. 이 말이 어렵네요. 뭐예요? 이 복수 의결권이라는 게 비상장 벤처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창업주에게 기존 한 주 주식의 가치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국회에서 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7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 복수 의결권이라는 건 벤처업계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는데 주주총회 때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 골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 창업주에게 한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인데요. 아, 창업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한 주가 네. 갑자기 분신술로 네. 10개로 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될 예정으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뒤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0년 12월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의를 했는데 소액주주 권리침해와 이른바 꼼수 증여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반대로 2년 동안 국회에 계류가 돼 있었습니다. 이날도 본회의 표결 직전에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는데 막상 이 의결이 또 통과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앞으로 좀 시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수 의결권 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3 동의가 필요한 특별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됐는데요. 전체 주주의 75%가 동의를 해야만 이 복수 의결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복수 의결권 주식의 존속 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3년으로 축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IPO 이후에 이렇게 10배 가까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은 그냥 일반 주식으로 회귀를 한다. 3년 안에. 물론 신청을 하면 바로 또 회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존속 기한이 경과한 일부 복수 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창업주가 보유한 복수 의결권 주식은 상속 양도 증여 및 이사 사임 시 즉시 보통주로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창업주가 다 팔고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된다면 본인이 갖고 있던 이 특수 권리가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일단 좀 허들 내지는 좀 제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좀 노력이 좀 엿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스타트업 만들어서 돈이 없을 때 외부 투자를 받았는데 네. 이게 나중에 의결권을 흔들 정도가 돼버리면 이 방패를 주겠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쿠팡이 미국에서 상장을 할 때도 이런 이슈가 불거졌는데 당시 쿠팡은 한 주당 29개 주의 권한을 받았었거든요. 분신술. 네. 29배 29배. 분신술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10배를 일단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 이 10배는 최대치인 거고요. 기업이나 투자자 간 협의를 통해서 2배, 3배 이렇게 조정이 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머털도사라는 만화 알아요? 그럼요. 당연히 알죠.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후 불면 네. 머털도사 5명 되고 이런 거. 네, 일단 머털도사 네. 숱이 많아야겠다 이런 생각 그때도 했었고요. 네. 이게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보면 수세에 몰렸을 때 한 네. 사람이 공격력을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 5명, 10명으로 늘어나잖아요. 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일종의 방패를 준다는 건데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지켜보죠. 카카오페이가 미국 증권사를 한 1,000억 원에 사들인다. 네. 카카오페이 이제 증권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좀 개연성이 있고요. 일단 조금 사실을 설명을 드리면 미국 증권업체인 시버트 파이낸셜을 인수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발행을 하는 약 1,700만 달러 규모의 신주 3,383만여 주를 약 1,039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우선 시버트 지분 19.9%를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고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서 31.1%에 해당하는 지분을 추가로 인수해서 최종적으로 51% 지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시버트라는 회사가 1967년도에 종합증권업에 진출한 미국 소재 금융사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이기도 하고요. 6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나름 좀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증권 트레이딩이라던가 투자 자문을 포함한 다양한 중개 금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기존 시버트 대주주인 제비아 가문은 시버트의 주요 주주로 남아서 경영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주식 취득 목적에 대해서 사용자 혜택 강화, 글로벌 금융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투자로 미국 주식 애프터마켓 서비스라던가 24시간 미국 주식 거래 지원 등의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카카오페이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좀 나선 것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사업도 확대해 나겠다, 이런 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에 얹어둔 그 돈 네. 빼서 다른 증권사로 가지 마시고 여기에 이 돈 묻어두세요, 이 얘기네요. 원스톱으로 저희가 또 투자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고객들이 자금을 유치해 두면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이 기업은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하는 기업들 많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별다방 같은 곳들 우리 충전해서 쓰잖아요. 그 돈에 따른 이자는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커피는 언제 가도 주지만 커피만 주면 된다는 약속, 그것만 지키면 고객들 돈을 무이자로 뭉텅이로 떼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많이 합니다. 맥도날드 이런 회사들도 부동산에서 돈 많이 벌거든요. 이 얘기 나중에 한번 또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보쉬, 저기 공구 회사 아니에요? 공구나 부품 만드는 독일 회사. 들으면은 거의 모든 분들이 들어본 적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것 보쉬라고 같아요. 하면 일단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공사 현장 네. 아니면 공장. 근데 이 회사가 반도체 만듭니까? 맞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업체 또 알려진 이 보쉬가 미국 반도체 회사인 TSI 반도체를 인수를 해서 약 2조 1천억 원을 탄화규소 반도체 제조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보쉬는 TSI 공장을 개조해서 2026년부터는 순면적 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탄화규소 반도체 제조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립된 지 40년 된 TSI 현재 임직원이 약 250명 정도로 알려졌고요. 보쉬에 완전히 합병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쉬는 이미 독일 드레스덴과 로이틀링엔에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쉬는 역시 탄화규소 반도체 제조하는 로이틀링엔 공장 순면적을 3만 5천 제곱미터에서 약 4만 4천 제곱미터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탄화규소 반도체라는 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현재 자동차 업계 안팎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소재로 알려졌는데, 네. 이 반도체가 충전하면 에너지 손실을 또 최소화할 수 있고, 실리콘 반도체와 비교했을 때 전기차의 도달 거리를 약 6%에서 10% 확장할 수 있는 반도체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지 않은 글로벌 기업들이 약간 이거 좀 블루오션이다라고 보고 많은 지금 기업들이 달려들고 있는데, 보쉬 측 설명에 따르면 탄화규소 반도체의 시장 규모는 지금 연 30%씩 팽창하고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좀 성장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탄화규소 반도체 시장에는 현재 거액의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독일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온은 말레이시아에 약 2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을 들여서 탄화규소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립 중이라고 하고요. 보쉬의 경쟁사로 알려진 GF도 미국 반도체 울프스피드와 함께 자를란트라는 지역에 30억 유로, 약 4조 4천억 원을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참 알아야 될 게 많죠. 이런 단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 아니에요? 네. 보쉬의 경쟁사가 GF라는 데도 처음 들어봤고, 네. 미국의 반도체 회사 울프스피드요? 네. 이건 울프스피드가 자를란트에 뭘 세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반도체 무한 경쟁입니다. 자, 3월 생산이 어느 정도 됐느냐. 우리 네. 광공업 생산 통계가 나왔는데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죠. 네, 지난달 뭐 국내 생산이 전월보다 1.6%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소비도 0.4% 늘면서 2달 연속 증가를 했는데 다만 투자는 2.2% 감소하면서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3월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1.6을 기록을 했는데 전월보다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전산업 생산 증가는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좀 성장을 견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전월 대비 35.1% 늘었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28.6% 감소한 수치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감안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늘었습니다. 숙박, 음식업, 예술, 여가, 스포츠 부문은 조금 줄었는데 금융보험이 늘었고 부동산이 늘면서 전체 성장률을 0.2% 견인을 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3월 108.1로 0.4% 증가를 했는데요. 소매 판매는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한 뒤 네. 2월부터는 2달 연속 늘어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생산도 오랜만에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고 네. 그 우리 지금 경기 좋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네. 경기가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 뭐 완연히 좋아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경계 시각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게 좀 약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긴 하는데요. 성에 들찬다. 네, 맞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근데 체감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또 지표와 뭐 괴리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일단 숫자로 찍혀 나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조금씩 그래도 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체감 지수도 조금 앞으로 좀 차차 나아지지 않을까.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날씨처럼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는데 그 와중에 재미있는 문자가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동훈님, 요즘 너무너무 김현미 기자님 방송이 너무 재미나네요. 매일 너무너무 재미나서 글 적는 것도 까먹을 정도랍니다. 김현미 포레버. 이것은 칭찬인가 돌려차기인가? 네. 저는 100% 칭찬으로 100% 칭찬인가요? 들립니다. 성이 다른데 말이죠. 보통 저도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 동훈님 고맙습니다. 저는 박연미예요. 네. 우리 사이좋게 지내죠. 자, 독일이 중국의 반도체 제조용 화학 물질을 수출 안 할까 말까 요거 고민하고 있습니까? 네, 독일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조치가 시행이 된다면 세계적인 화학기업으로 알려진 독일 머크사라던가 바스프사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용 화학물질 판매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머크와 바스프는 현재 전 세계 기업의 반도체 제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화학물질을 공급 중으로 알려졌는데 이 머크의 화학물질은 전 세계 모든 반도체에서 발견할 수 있고 바스프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현재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선한 표현인데요. 전 세계 모든 반도체에서 발견할 수 있고 네, 거의 뭐 다 들어간다. 전 세계 모든 반도체에 쓰인다. 네네. 네. 머크와 바스프가 화학물질을 만약에 공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 제도 능력 자체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현재 블룸버그의 전망입니다. 숄츠 독일 총리와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 동맹국은 물론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전 세계적으로 막자고 압박하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외신의 지금 분석인데 다만 이런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연립정부 내 협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독일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결정이 최대의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에 손상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좀 외교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우리가 화학물질 수출 안 할 수도 있어. 요것만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이런 메시지를 좀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경제가 블록화되고 있는 것만은 맞습니다.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 어린이날이 다가옵니다. 네. 집에 어린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선물을 바라지는 않는 어린이죠. 근데 꾸준히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왜 필요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쵸. 장난감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많이 필요하죠. 네. 그래요. 배민 라이더가 근데 어린이날에는 네. 영업을 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어요. 무슨 네. 사연입니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이 27일 사측과의 단체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5월 어린이날 파업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단체 교섭 주요 사항은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 배달료 지방차별 중단, 알뜰 배달 배달료를 기존과 동일한 기본 배달료로 지급해 줄 것 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협상이 결렬된 만큼 찬반 투표를 거쳐서 파업에 나선다 이런 건데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무려 80% 조합원이 파업에 찬성을 했습니다. 배민 노조는 5월일 어린이날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5월은 휴일이기 때문에 또 배달 수요가 많아서 좀 배달 대란이 일어나는 건 아니냐 지금 이런 가능성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파업 참여 예상 인원 현재 한 3,000명 정도로 알려졌고 네. 다음 달 1일에는 배달민족 본사 앞에서 약 400명의 노동자가 규탄 집회도 또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끝난 이후에 배달 수요가 줄어들어서 관련해서 영업하는 상황이 좀 좋지 않아졌다고 네. 합니다. 이런 것도 두루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 모쪼록 잘 원만하게 합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일타경제 이슈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미국에서 금리 결정하는데 우리 FOMC 얘기 안 한 지 한참 됐어요. 금리에 이제 관심 없단 얘기예요. 왜일까요? 올릴 만큼 올렸다. 이 더 올리겠어. 이런 분위기일 텐데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엇갈립니다. 또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무더기 하한가 종목이 나와서 이거 당국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증시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은데 불안한 증시 이분을 꽉 붙들고 얘기를 하면 답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 이름이 업과 라이즈 둘 다 뜬다 오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으신 건가요? 네, 그쵸.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전통 자산과 그리고 이제 비전통 자산 중에 대표격인 암호자산 운용을 같이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향하는 바는 이제 앞으로 계속 운용하는 쪽을 계속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발전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근데 요즘 증시를 보면요. 네. 이 주가 조작인지 아니면 CFD라고 하는 차익 결제 때문인지 여하간 하한가 종목이 무더기로 나오지를 않나. 네. 다단계 폰지 사기 수법이 들어갔다라고 하질 않나. 참 어수선합니다. 일단 이번 사태 SG 사태라는 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제 내용들은 아마 많이들 보셔서 네. 아실 것 같고요. 이제 약간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걸 이제 다들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좀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반복됐었는데 반복되는 이유가 크게 보면 작게 보면은 이런 이벤트고요. 크게 보면은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이유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첫 직장이 은행이었는데 은행에서 어떻게 이런 상품을 또 팔 수가 있냐?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소비자들을 위한 안 좋게 만드는 이런 상품을 팔 수 있냐. 중요한 이유는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과거에 한 5년 전, 10년 전에 문제가 됐었던 DLS 상품이다. 그러면은 이 상품이 문제가 되니까 규제가 들어가고 누가 담당자가 문책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담당자가 만약에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그런 상품은 팔지 않았겠죠. 그러나 바뀌기 때문에 판다는 거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당하고 나면은 한 번쯤은 자각을 하죠. 저런 거 당하면 안 되겠구나. 저런 거 사기구나라는 걸 알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해이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태를 보면서 저희가 느낀 거는 어쨌든 치밀하게 준비를 했겠죠. 치밀하게 준비했을 거고 사기를 치려고 준비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마음이 좀 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소비자들 입장에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단기적인 이슈이고 일시적이고 미시적인 이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좀 크게 보면은 우리의 투자 환경이 너무 이렇게 위험 선호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낮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어제 지금 SG 사태의 핵심이라고 꼽히는 한 컨설팅 회사 회장이 얼굴을 내놓고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나는 사실 가치 투자를 했던 거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크게 이익을 보고 대량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이런 거지 우리가 소위 작전 세력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해요. 네. 근데 이런 방식의 투자 이런 게 좀 자연스러운 방식이 맞나요? 근데 뭐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조사도 받으시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전혀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 희한한 거 맞죠, 이거?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것도 SG 사태는 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투자자들 가운데에는 뭐 유명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 방식의 투자가 나는 그냥 투자를 일임한 거다. 100% 피해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는 어쨌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선택을 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선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나 외롭고 어려운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을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의존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존하고 싶어하는 생각 자체가 이 문제를 키운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본인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투자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개별 주식 정말 높은 수익률 근데 누구 말을 듣고 해가지고 벌었다 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이제 본인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요. 이제 우리 증시 국내외 증시로 다시 그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전반적으로 좀 지켜볼게요. 미국에서 간밤에 그 GDP, PCE 지표가 나왔는데 이걸 보고 미국 경기가 나빠지는 건지 좋아지는 건지 판단하기가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전망했던 것보다는 GDP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또 이걸 뜯어서 보면 경기가 나쁘다고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지금 미국 시장의 경기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도 미국 경제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최근처럼 경제에 대한 전망이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나눠져요.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는 무슨 경기 침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이미 경기 침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괴리가 커지지라고 보면은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고용과 관련된 것은 여전히 너무 좋고요. 그 외에 모든 것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모든 게 다 나쁜데 고용만 좋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미국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의 개인들한테 줬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소비는 지금도 여전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이제 코로나 당시에 얼마 받았죠? 몇십만 원 정도 받은 거죠.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좀 안 되게 받았던 것 같은데 미국은 정말 국민들은 너무나도 많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아직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소비 여력이 많고 소비와 관련된 지표는 어제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용 시장이 좋은 이유는 고용 시장이 좋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일할 사람 뽑아요. 라는 숫자하고 일하고 싶어요 라는 숫자를 비교해 보면 되거든요. 사람 뽑습니다가 일하고 싶어요 보다 더 많으면 고용시장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미국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사람 뽑아요가 일하고 싶어요 보다 많았던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람 뽑아요가 2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아니 없던 일자리가 갑자기 뻥튀기가 돼서 탁 2배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일할 사람이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둘 다인 거고요. 미국과 관련돼서 이제 고용 시장은 사람 뽑는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아마 코로나 때 너무나도 사람 많이 해고를 했기 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퇴를 너무 많이 하셨죠. 은퇴를 너무 많이 하시면서 경제활동 참가가 안 일어나고 또 이민자를 막아놨기 때문에 새로운 일할 사람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일하고 싶어요가 사람 뽑아요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적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조업 경제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외의 요소들은 다 안 좋은데 이미
소비가 너무 좋고요. 돈을 뿌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용 시장이 너무 좋다. 그래서 너무 탄탄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뭐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에 적용을 해보려면은 소비가 너무 좋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겠네.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인플레이션 지표도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연준이 지금 그동안 금리를 올린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인데 금리를 더 계속 올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뭐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가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이 된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 여진이 남아 있는데 네. 그렇게 불안한 상황에 금리를 이번에 0.25%포인트 올린다고 치고 네. 여기서 더 올릴 수가 있나요? 그럴 여력이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을 포함한 다른 주요 중앙은행에서 하는 정책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금리를 지금 올리는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죠? 금융위기가 올 것처럼 은행이 망하는 일이 생기고 네. 작년에 영국에서는 연기금이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PF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실물 경기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금융시장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실물시장의 문제가 물가와 관련된 건데 이 물가와 관련된 거는 연준이든 우리나라 정부든 금리를 올려서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퍼스트 리퍼블릭 포함해가지고 SVB도 망했고 이런 것들은 돈을 조금씩 뿌려서라도 막아내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나눠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양수겸장이 돼요? 한 번에? 글쎄요. 그거는 한쪽은 말리고 한쪽은 촉촉하게 유지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좋은 표현이신데 네. 하나는 말리고 하나는 물을 뿌리고 또는 이제 뭐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럼 있는 차가 거고요. 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투자자 하시는 분들에 따라 좀 다른 의견도 있긴 한데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국도 어쩔 수 없다. 그때그때 대증요법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과거에 네. 보면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가 지난 한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그럼 항상 어디선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대표적으로 뭐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나왔을 때 우리는 IMF 갔었고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었고 뭐 등등 그 아메리카에서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고요. 지금 남미에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이미 따라 없어서 난리잖아요. 네. 아르헨티나는 그때 이후로 계속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언제나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빠지고 나면 미국에서 아이고 그러면은 금리를 좀 낮춰줄까 이러면서 또 다시 이제 자산을 좀 사들이는 그래서 좀 맨날 당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파바박 올려서 사실은 작년 뭐 하반기쯤에 중국에서 부동산에 문제가 터지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지역,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의 그 동맹국이라는 지역 이외의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미국이 물가도 아직 안 잡혀 금리도 계속 올려야 돼. 그런데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뱅크런이 났어.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한쪽은 드라이기 틀어서 이렇게 고사하는 작전으로 가고 한쪽은 계속 스프레이로 물 뿌리고 한동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피봇이라는 거, 금리 인하라는 건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뭐 물가가 잡혀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25bp를 인상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생기긴 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나왔던 물가 지표에서 본 것처럼
코어 CPI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가 여전히 높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은 계속 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름쯤을 좀 걱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물가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에 비해서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이맘때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 이맘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유가가 130불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가 작년 6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6월 달까지는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긴 할 겁니다. 기저 효과가 나타난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면 진짜 이제 급하게 올라왔던 물가들이 다 거치고 나면 핵심만 남을 텐데 그 핵심 물가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보다 한참 높으면 어떡하나. 이게 좀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연준은 정말 진심으로 2%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나오면 네. 왜 2%일까요? 목표가. 그러게요. 왜 2%입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보면은 연준은 2%라는 숫자를 우리가 수학식을 계산해 가지고 자 2%다라고 정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2%가 맞아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후적으로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면 적당하겠구나라는 것을 언젠가는 정했다는 얘기고요. 그 시점이 아마 이제 1995년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2%로 정한 이유가. 근데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2%라는 목표가 없었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1970년대, 80년대 물가가 20%까지 올랐다가 뭐 내려갔다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가가 안 잡혔을 때고요. 물가가 그 뒤로 한참 10년 정도 있다가 변동성이 크다가 진정되는 시점에서 마지막에 이제 수렴했던 그 숫자가 2% 정도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2%로 잡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하반기 때 나올 이야기는 물가를 2%로 목표로 하지 말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네. 3%나 4%로 올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나올 것 같죠. 뉴 노멀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언제까지 2% 시대가 달라졌는데. 네, 그렇죠. 네. 그 유동성의 양이 다르잖아요. 그때하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쯤에 연말쯤에 연준이 자세 전환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자세 전환한다. 그러니까 뭐 피봇한다. 피봇한다. 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이제 전망이 컨센서스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여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도 하고 금리 방향성을 두고도 사실상 시장은 마음은 이미 금리 인상 끝났는데 더 갈지 안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이럴 때 투자자들이요. 제일 헷갈리는 건 1분기에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2분기 들어서 이번 달에 너무 여러 사건이 크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미리미리 사서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5월에는 팔아라 이런 말을 듣고 여름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가을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 헷갈리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찬바람 불 때까지? 네, 여름은 좀 지나보는 게 좋겠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인데요. 미국의 부채 한도라는 거는 그 규모가 31.4조 달러 정도 돼요. 31.4조 달러면은 감이 오시나요? 이게 31.4조 원도 아니고 31.4조 느낌 안 와요. 달러예요. 네. 그래서 이제 느낌을 느끼시라고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조사했는데 1달러짜리 지폐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쌓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쌓아야 31.4조가 될까? 또 우주까지 갑니까? 그건 아니고 네. 이거 쌓다 보니까 이제 대략 이게 러프하게 말씀드려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타워 한 8개 정도 해야 달러로? 네, 1달러짜리를 달러로 롯데타워 8개 쌓는 돈만큼이 부채 한도다. 높이와 넓이 따졌을 때 그 정도를 쌓아야 31.4조 달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거죠. 근데 이 부채 한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미국 정부한테 돈 좀 그만 빌려라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빌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겠니?
라고 이제 한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네. 뭘 믿고 빌려주는 거죠? 미국 정부 그래 힘이 세니까 뭐죠?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세금이에요. 미국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우리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근데 최근에 갑자기 미국에서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미국 국채가 부도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복권 같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CDS 프리미엄이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지난주에 세금이 안 거쳤습니다. 못 갚을 것 같아 이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금이 안 거쳤다는 얘기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 경제가 안 좋아서는 뭐든지 간에 세금이 안 거치고 있다라는 얘기고 부채 한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한 8월 9월 달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6월이도 당장 네.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바뀌고 정치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보니까 네. 이런 노이즈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의 매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왔던 것 같은데 요 특별히 올해 긴장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8월 달이면에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라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인이 됐던 이유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조금 흔들렸잖아요. 그런데다가 CDS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잘 해결되긴 할 텐데 진통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중국이 네. 또 이걸 또 공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채를 파는 겁니다.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팔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지정학적으로도 서로 갈등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변동성이 여름까지 클 것 같다는 게 우리 업라이즈 이효석 이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판단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거 이것도 유념하시고요. 잘 선별해서 들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186님, 아니 박연미 기자님 여기 계시네요. 언제 오신 거예요? 오늘 오전에 9시 반에 출근했어요. 내일도 오세요. 매일 오전 11시 저희는 SBS 목돈연구소고요. 핫다, 하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 위험해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당분간 좀 변동성 클 것 같죠? 목돈연구소와 함께 준비해 보시죠. 매일 오전 11시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